유리알 유희. 헤세의 작품은 각 작품마다 늘 새롭게 다가오며 묘하게 끌어당기는 마법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추구하려는 그의 의지가 문장에 고스란히 녹여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헤세의 작품 대부분이 대립구도를 그리고 있듯이 이 책 또한 명상적 삶과 행동적 삶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탐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는 4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과 사회, 자유와 구속, 스승과 제자, 늙음과 젊음, 전통과 혁신의 대립에 대한 조화를 담고 있습니다. 소설 탄생 배경. 유리알 유희는 1943년 스위스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작품이 출간된 1943년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기였습니다. 유럽 전역이 정치적 혼란, 폭력, 야만주의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헤세는 반파시스트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나치 독일에서는 이 책의 출판이 금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독일이 아닌 중립국 스위스에서 출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헤세는 당시의 언론과 정치적 관계가 진정한 학문과 정신적 가치를 파괴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리알 유희는 제2차 세계대전과 나치의 폭력이 만연하던 시대에 순수 정신과 지성의 가치를 지키려는 헤르만 헤세의 문학적 저항이며 그의 마지막 장편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으로 그는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작가 소개. 헤르만 헤세는 1877년 독일 비르텐베르크의 칼브에서 태어난 독일 출신의 소설가이자 시인입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을 비판하고 평화를 주장하다 고국에서 큰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 후 스위스로 이주해 작품 활동을 이어갔고 1923년 정식으로 스위스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헤세는 1877년부터 1962년까지 활동하면서 인간의 자아 탐색, 정신적 성장, 동양사상 등을 주된 테마로 다루었으며 20세기 독일 문학을 대표하는 거장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작품들은 데미안,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처럼 방황하는 청춘의 내면을 깊이 있게 다루었으며 특히 만년에 발표한 유리알 유희에서 그의 문학적, 철학적 주제를 집대성하여 1946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전쟁과 물질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휴머니즘과 정신적 가치를 옹호하며 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줄거리에 앞서 이 작품에서 중요한 단어 유리알 유희와 카스탈리엔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리알 유희. 이 작품에서 유리알 유희란 실제로 존재하는 게임이 아니라 지식과 예술의 궁극적인 조화를 상징하는 정신적 놀이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음악, 수학, 철학, 예술 등 인간의 모든 지적, 정신적 성과를 하나의 아름다운 구조로 연결해 조율하는 최고 수준의 지적 예술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책의 내용을 옮겨보겠습니다. 고전 음악의 태도란 이런 것을 의미한다. 인간 존재의 비극을 아는 것, 인간의 운명을 긍정하는 것, 용감함, 청량함. 그것이 핸델이나 쿠프랭의 미뉴에트에 드러나는 우아함이든 이탈리아 작곡가들이나 모차르트에게서 볼 수 있는 사랑스러운 몸짓으로 승화된 육감성이든 혹은 바흐에게서 나타나는 조용하고 침착한 죽음의 각오이든 상관없이 거기엔 언제나 불굴의 의지, 죽음을 무릅쓴 용기, 기사도 정신, 초인적인 웃음소리와 불멸의 청량함이 울리고 있다. 우리의 유리알 유희에도 우리의 전체 삶과 행위와 고뇌에도 그런 울림이 깃들어야 한다. 이 말로써 유리알 유희에 대한 우리의 고찰이다. 카스탈리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 오직 학문, 예술, 그리고 명상적인 지적 활동에만 전념하기 위해 설립된 공동체입니다. 엄격한 규율과 교육을 따르며 순수하고 높은 수준의 지적 문화를 유지합니다. 카스탈리엔의 모든 정신활동은 유리알 유희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줄거리. 요제프 크네이트는 예술과 학문이 집약된 애쉬홀츠 학교에서 특별한 재능을 인정받아 카스탈리엔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의 엄격한 교육과정을 거치며 음악, 수학, 그리고 유리알 유희의 탁월한 재능을 보입니다. 크네이트가 유리알 유희의 소명을 받은 것으로 표현되는 부분을 옮겨보겠습니다.
소명에는 여러 종류와 형식이 있지만 그 체험의 핵심과 의미는 항상 같다. 즉 내부로부터의 꿈이나 예감 대신에 갑자기 외부로부터의 부름과 한 가닥 구체적 현실이 나타나 관여하게 됨으로써 영혼이 깨어나고 달라지고 고양되는 것이다. 크네이트는 음악명인 토마스 베네딕트 수도원의 역사학자 야코부스 신부 그리고 유희의 여러 명인 등을 멘토로 만나 지성과 영혼을 단련합니다. 특히 야코부스 신부와의 교류는 그에게 역사와 세속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줍니다. 이후 크네이트는 능력과 도덕적 완벽함을 인정받아 마침내 카스탈리엔의 최고 지도자인 유희의 명인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지위는 순수한 정신세계의 최고 정점을 상징합니다. 명인의 지위에 오른 후 크네이트는 카스탈리엔의 현실이 세계의 고통과 역사의 흐름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는 본질적인 한계를 깨닫습니다. 그는 순수한 유희 속에 머무르는 삶이 정체이며 박제된 아름다움에 불과할 수 있다는 회의에 빠집니다. 늘 진정한 의미에서 카스탈리엔 사람이었고 또 충실하게 카스탈리엔 사람으로 남아 있었지만 그는 카스탈리엔이 비록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고는 해도 그것이 그저 한 부분, 세계의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는 지성인의 진정한 책임은 단순히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현실 세계에 속한 플리니오 데시뇨리에 의해 깨닫게 됩니다. 제가 정말 힘든 것은 데시뇨리가 이런 말을 할 때입니다. 우리 카스탈리엔 사람들은 인공적으로 사육되는 노래하는 새의 삶을 살고 있으며 스스로 먹을 빵도 벌지도 않고 삶의 고난과 투쟁을 알지도 못하며 그 노동과 가난이 우리의 사치스런 존재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인류의 일부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크네이트는 명인의 지위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순수정신의 왕국인 카스탈리엔을 떠나 현실 세속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합니다. 이는 명상적 삶에서 행동적 삶으로의 극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는 그와 대립구도였던 플리니오 데시뇨리의 아들 티토의 가정교사가 되어 현실에서 직접 교육과 실천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크네이트는 홀로 산책을 나선 티토를 찾아 나서다 티토가 얼음호수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네이트는 자신이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티토를 구하기 위해 호수에 뛰어들고 그것이 그의 죽음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의 희생적인 죽음은 티토에게 정신적 성장의 계기가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이 타인의 삶에 영원히 영향을 미치며 이어지는 순환을 상징합니다. 헤세의 동양의 순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은 순수하고 완벽한 정신 세계, 즉 카스탈리엔을 극도로 아름답게 그려내지만 결국 그 순수함이 현실의 고통과 단절될 때 얼마나 공허해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주인공 크네이트가 모든 것을 버리고 현실에서 책임과 희생을 선택하는 모습에서 이상을 추구하는 것만큼 실천 또한 중요하다는 헤세의 철학을 엿보게 됩니다. 진정한 지성이란 고립된 탑 속에서 아름다운 유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봉사하고 희생할 줄 아는 용기라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문체적 완성도와 철학적 깊이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받았을 정도로 우리에게 지적 만족감을 보여주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유희를 맛보고자 한다면 이 책을 감히 권해보며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과 알매 온우주였습니다.